결혼만 하면 모든 게 동화처럼 아름다울 줄 알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적어도 시동생 결혼 문제로 제 신혼집을 뺏기기 전까지는요. 조심스럽게 마지막 흰색 안개꽃 한 다발을 현관 화병에 꽂았어요.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 제 작품을 감상했죠.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옅은 회색 바닥에 따스한 빛을 그렸습니다. 작고 하얀 꽃송이들이 마치 금태를 두른 듯 반짝였어요. 완벽해. 나지막이 속삭이며 휴대폰을 꺼내 이 순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서한의 집.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서울 동부에 위치한 이 가와원 아파트는 저와 남편 우진이의 신혼집이었어요. 부모님께서 평생 모으신 돈으로 제게 주신 세상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도 했고요. 입주하던 날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서하야, 이 집이 바로 내 든든한 배경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바람을 막아줄 너의 공간이라고. 그땐 엄마가 괜한 걱정을 한다며 웃어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씀에 얼마나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부엌으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진이가 오늘 정시 퇴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갈비찜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냄비에서 양념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쯤 현관문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손을 닦으며 마중 나갔는데 우진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제가 그의 서류 가방을 받아들고 재킷을 벗는 걸 도왔습니다. 우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소파로 직행해 넥타이를 풀며 앉았어요. 오늘 엄마한테서 전화 왔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자 여사의 전화는 단 한 번도 좋은 소식이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지난달에는 시동생 우성이에게 매달 50만 원씩 연애 자금을 대라시더니 지난주에는 아예 매일 저녁 시댁에 와서 저녁 식사를 차리라고 하시더군요. 며느리라면 당연히 효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요. 어머니께서 또 무슨 분부라도 내리셨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가벼운 목소리로 우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우진이는 마른 세수를 하더니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어요. 우성이 결혼한대. 그렇게 빨리? 저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혜원 씨라는 분 만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잖아. 혜원 씨가 임신했대. 우진이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는 거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성이은 우진이보다 5살 어린데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 손에 오냐오냐 자라 26이 되도록 옷 갈아입듯 직장을 바꾸는 철부지였거든요. 그런 애가 아빠가 된다니. 그래서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결혼 준비 도우라는 말씀이셔? 저는 슬슬 얼마를 축의금으로 내야 할지 계산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이의 눈빛이 더욱 흔들렸어요. 제 시선을 피하며 목소리를 낮췄죠. 우리 집에서 결혼식 올리고 싶으시단다. 뭐라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이 새 아파트고 위치도 좋고 그리고 우진이는 말을 더듬었어요. 신혼집에 좋은 기운이 있어야 태아한테도 좋다고.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피가 머리로 쏠리는 기분이었어요. 말도 안 돼. 여긴 우리 신혼집이야. 왜 우성이 결혼식을 여기서 해야 하는데? 그냥 하루만, 딱 하루만 쓰시는 거래. 우진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어머니 댁은 너무 좁아서 잔치를 열 수가 없다고. 하루도 안 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내가 매일 정성껏 가꾸는 내 공간이라고.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들여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혜원 씨 임신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자기들이 조심 안 해서 생긴 일을 왜 내 집을 희생해서 해결해야 하냐고. 서하야. 우진이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우성이는 내 친동생이야. 그럼 나는 당신 아내잖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데 당신은 거절은커녕 어머님 편을 드는 거야? 우진이는 한숨을 쉬며 말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어머니 편 드는 게 아니야. 그냥 어머니 성격 당신도 알잖아. 한번 결정하신 일은, 그래서 어머니가 결정하신 일은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진 씨,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리 둘만의 공간이라고. 어머님이 뭔데 우리 일을 마음대로 결정하셔? 우진이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어머니 모시고 집 보러 오기로 약속했어. 그 말은 제 머리 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미 약속했다고? 나랑 상의도 없이? 그냥 한번 보여드리기로 한 거야. 결정된 건 아니라고. 우진이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여드린다는 거 자체가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저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소리쳤어요. 우진 씨, 당신 정말 실망이야.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문에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부부싸움을 한 거였어요. 그 원인이 시댁 식구들이 우리 보금자리를 침범하려 한다는 사실이라니. 문 밖에서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하야, 문 좀 열어봐.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아팠어요. 이건 단순히 집을 빌려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중과 경계, 그리고 서로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문제였어요.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제가 정성껏 꾸민 침실을 둘러봤습니다. 가구 하나하나 제가 직접 고른 것들이었고 구석구석 결혼 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기대를 담아 꾸민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 이 모든 걸 망가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친정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 위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반년인데 마치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머, 서하야. 엄마가 문을 열며 깜짝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따시 웬일이야? 갑자기? 우진이는 남편의 이름을 듣자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는 제 표정을 보고 단번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저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무슨 일 있었니? 거실에서 아빠는 신문을 내려놓고 돋보기를 벗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시동생 결혼식 때문에 집을 빌려달라고 한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아빠는 제 말을 다 듣고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셨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그건 내 결혼 전 재산이야. 그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내 집을 마음대로 하려고 해? 엄마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진이는 뭐라고 하니? 그 애는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일그러진 제 얼굴이 비쳤어요. 어머니 편이에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습니다. 엄마가 제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서하야, 물론 그건 너무한 요구지. 하지만 잘 생각해봐.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면 앞으로 시어머니랑 어떻게? 엄마, 제가 말을 끊었어요. 그럼
제가 집을 내줘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뜻이 아니야.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만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의 결합이잖니.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게 한 발 물러서면 천길 낭떠러지야. 아빠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우리가 너무 참기만 해서 네 할머니가 우리 집안일에 계속 간섭하셨던 거다. 저는 놀라서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빠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일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거든요. 엄마는 아빠를 쏘아보았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방부터 치워줄게. 엄마가 일어나 건넌방으로 가셨어요. 며칠 여기서 지내면서 마음 좀 가라앉히고 우진이랑 다시 잘 얘기해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참으라고 하시고 아빠는 맞서 싸우라고 하시니 이건 꼭 제 마음속 갈등과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우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하야,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집에 왔는데 당신이 없어서 친정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미안해. 내가 어머니께 상의도 없이 약속한 건 잘못했어. 우진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를? 당신이 어떻게 어머니 편에 서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 말을 뱉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날카로운 말이었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리러 갈게. 우진이는 결국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니, 됐어. 오늘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고 건넌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방은 제가 시집가기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책장에는 학창시절 좋아했던 소설책과 연예인 브로마이드가 가득했습니다. 반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 순수하고 낭만적이던 시절의 박서아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 절친 소희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 소희는 바로 폭발했어요. 뭐라고? 내 시어머니가 내 신혼집을 뺏어서 시동생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그 집 식구들 제정신이야? 저는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소희는 들을수록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하야, 이건 절대 양보하면 안 돼. 소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이건 분명히 널 떠보는 거야. 오늘 결혼식 때문에 집 내주면 내일은 시동생 들어와 살게 해달라고 할 거고 모레는 널 쫓아낼걸. 설마 그 정도까지야. 저는 소희의 말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 아니겠어? 소희는 어이없다는 듯 눈을 흘겼어요. 우리 사촌 언니가 똑같은 일을 겪었어. 처음엔 잠깐만 산다고 하더니 눌러앉아서 나가질 않는 거야. 결국 소송까지 가서 겨우 내쫓았다니까. 소희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진이가 그런 사람일까? 시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계산적인 분일까? 내 자신은 네가 지켜야 해. 소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 내 결혼 전 재산 맞지?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만 올라가 있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내일 내가 아는 변호사 친구 소개해 줄게. 어떻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상담이라도 받아봐. 아, 맞다. 너희 시어머니 내 집 열쇠 가지고 계셔? 아마 없을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 우진이가 드렸을지도 몰라. 소희는 이마를 쳤습니다. 맙소사. 당장 도어록 바꿔. 그 여자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지. 어떻게 알아? 마침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 김미자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부인, 우리 서아 안에 있죠? 제가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영상 통화 속 소희도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내 시어머니라고? 세상에, 저 여자 진짜 뻔뻔하게 찾아왔네. 서하야, 명심해. 절대 쫄면 안 돼.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를 끊은 뒤 방에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화려한 붉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꼭 옛날 악덕 지주 마님 같았습니다. 아가, 왜 이렇게 토라져서 친정에 와 있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과장되게 팔을 벌렸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잖니. 어서 엄마랑 집에 가자. 그 엄마라는 호칭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 며칠 부모님 댁에 머물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며 벌렸던 팔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중재에 나섰어요. 애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하룻밤만이라도 재워서 보내면, 아니, 무슨 집 하나 빌려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유난이에요? 시어언니는 엄마의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한 톤 높였습니다. 우리 우성이가 겨우 짝을 찾았는데 아가씨가 임신까지 해서 결혼을 서두르는 거잖아요. 형수라는 애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회방을 놔요?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집은 제 신혼집이에요. 빌려드릴 수 없어요. 어머, 그래?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가방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제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이거 우진이가 준 비상 열쇠야. 내일 내가 우성이랑 세아가 데리고 집 보러 갈 거니까 네가 허락하든 말든 상관없어. 은색 열쇠가 불빛 아래 차갑게 번쩍이며 마치 칼날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우진이가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열쇠를 줬다고? 우리 집이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경계가 없는 공간이었나? 김미자 씨, 아빠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목소리는 전에 없이 엄격했어요.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그 집은 내 딸의 집입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빠의 기세에 눌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사돈어른,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 법적으로 주거 침입입니다. 아빠는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내일 만약 당신들이 내 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면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매섭게 쏘아보며 말했어요. 좋아. 박서아. 너 잘났다. 이거지. 어디 두고 보자고.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서하야, 이제 완전히 얼굴 붉히게 됐구나. 저는 굳게 닫힌 문을 응시했습니다. 마음은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했어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는 제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집안의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라는 것을요. 만약 제가 오늘 물러선다면 내일은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빠, 엄마, 저는 부모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두 분의 지지가 필요해요.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아빠는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눈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그래, 그게 내 딸이지. 건넌 방으로 돌아와 우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금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댁에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가셨어.
어떻게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야? 우진이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미안해. 작년에 어머니가 화초에 물 준다고 하셔서 내가 드렸어. 당신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어요. 이건 말하는 걸 깜빡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결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와 경계가 우진이에게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을까요? 소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결혼식 때문에 집 내주면 내일은 시동생 들어와 살게 해달라고 할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도어록부터 바꾸고 소희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러 가겠다고요. 우진이와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제 마지막 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 집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수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요란한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화면에는 우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3번쯤 올리고 나서야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하야, 어젯밤에 엄마가 집에 와서 엄청 화를 내셨어. 그의 목소리는 잠을 설친 듯 쉬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구 그리 가. 그의 목소리는 잠을 설친 듯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책상 위 다육식물 화분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신혼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우진이가 자꾸 물 주는 걸 잊어버려서요. 무슨 얘기를? 당신이 어떻게 나 몰래 어머니께 열쇠를 드렸는지에 대해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우진이가 마침내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걸 어떡해. 우성이 결혼 날짜도 잡혔고 식장 예약도 끝났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내 집을 희생해야 한다? 희생이 아니잖아. 딱 하루인데. 우진이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거실이랑 안방에서 사진만 좀 찍고 식사는 호텔에서 할 거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우진이는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려주는 시간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들 가족이 제 의사를 무시하고 제 사적인 공간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진 씨,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내 집이야. 우리의 신혼집이라고. 당신 어머니랑 동생이 무슨 권리로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 그리고 당신은 왜 그들 편에 서 있는 건데? 내가 그들 편이라는 게 아니잖아. 우진이가 변명했어요. 그냥 한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척질 필요가 있나 싶어서. 가족?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주는 법이야. 어젯밤 당신 어머니가 열쇠를 들고 와서 날 협박했을 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이나 하셨을까? 우진이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제게 너무나 익숙했어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명확하게 지지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주지도 못하고 그저 회피할 뿐이었죠. 나 오늘 볼 일 있어서 못 들어가.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생각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해. 전화를 끊고 저는 재빨리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출근하셨고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와 함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하야, 네 결정을 지지한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쪽지를 보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설령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9시 정각, 소희가 약속대로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소희는 소리쳤어요. 세상에, 너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심해?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구나. 저는 소희의 빨간 미니 쿠퍼에 올라타. 어젯밤 시어머니가 집까지 쳐들어와 행패를 부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소희는 화가 나서 경적을 빵빵 울려댔습니다. 그 할망구 진짜 막 나가네. 아주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해. 일단 도어록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네가 소개해준 변호사 친구 만나러 갈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똑똑하네. 소희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박정은 변호사. 내 대학 동기인데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전문이야. 완전 믿을만해. 30분 후 우리는 한 철물점에 도착했습니다. 주인인 백발의 할아버지는 제가 도어록을 바꾸려 한다고 하자 최신 스마트 도어록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게 좋아. 할아버지는 도어록을 설치하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임시 비밀번호 설정도 되고 한 번 쓰면 바로 무효화돼. 휴대폰으로 원격 제어도 가능해서 누가 언제 드나들었는지 다 기록된다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낡은 자물쇠가 뜯겨나가고 새 도어록이 설치되는 것을 보며 저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문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마음속에 단단한 방어선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 가게로 가서 좀 쉬자. 정은이는 점심때쯤 올 거야. 소희는 부티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테리어 스타일이 소희 자신처럼 화려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고 소희는 제게 라테 한 잔을 만들어 주었어요. 라테 아트는 화가 난 이모티콘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마시고 전투력 충전해. 소희가 윙크하며 말했어요. 오늘 힘든 싸움이 될 테니까. 제가 커피를 휘젓고 있을 때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우진이의 사촌 동생인 유정이에게서 온 카톡이었어요. 새언니, 큰어머니랑 싸우셨다면서요? 유정이는 시댁 식구들 중 드물게 저와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했어요. 응, 집 문제 때문에. 큰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우성 오빠만 편애하시잖아요. 우진 오빠도 어릴 때부터 동생한테 양보하라고 세뇌당하면서 자랐어요. 제가 더 물어보려던 찰나 유정이가 사진 한 장을 더 보내왔습니다. 우성 오빠네 웨딩 사진까지 다 찍었더라고요. 배경이 언니네 집 거실이에요. 너무하죠? 사진 속에는 우성이가 예비 신부 혜원 씨를 껴안고 우리 집 소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제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언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지? 우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소희가 다가와 사진을 보더니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미친. 이 집구석 진짜 양심 없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틀림없는 우리 집 거실이었어요. 제가 직접 고른 장식 그림, 태국에서 사온 코끼리 장식품, 그리고 창가의 다육식물들까지. 우진 씨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 몰래 문을 열어준 게 틀림없어. 빨리 그 사진 저장해놔. 소희가 제게 주의를 줬습니다. 이거 다 증거야. 마침 그때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희가 손을 흔들었어요. 정은아, 이쪽. 박정은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단발머리에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사진까지 확인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서하 씨가 전적으로 유리해요. 그 집은 서하 씨의 혼전 재산이고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들어오거나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선 도어록을 바꾼 건
아주 잘한 일이에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식적인 내용 증명을 보내서 집을 빌려줄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무단 침입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서 증거를 남겨두세요. 그렇게까지 공식적으로 해야 하나요? 저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경험상 이런 가족 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증거를 많이 확보해 둘수록 나중에 유리해집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부동산 사용권 불허 통지서 양식이에요.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추천해요. 만약 그들이 자물쇠를 따고 들어온다면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제가 시댁, 어쩌면 우진이와 법정에서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일까? 서아 씨, 박 변호사는 제 망설임을 눈치챈 듯 말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죠.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해 줄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변호사를 보내고 소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지금 바로 CCTV 설치하러 갈 거야? 시간을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우진이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지금 바로 갈 거야. 가와원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도둑이 된 기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저도 모르게 복도를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빨리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거실은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역력했어요. 테이블 위 장식품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소파 쿠션 배열도 달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창가에 있던 다육식물 화분 2개가 없어진 것이었어요. 저는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저와 우진이의 결혼 사진은 우성이와 혜원 씨의 웨딩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너무해.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즉시 이 모든 변화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막 사온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거실과 현관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제 개인 물품을 챙기다가 협탁 서랍에서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우진이의 글씨체였어요. 서하야. 오늘 엄마랑 우성이가 집 보러 왔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네가 화낼까봐 그랬어. 그들이 정말 우리 집을 빌려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해. 딱 하루만 제발 이해해주면 안 될까? 사랑하는 너의 우진이가. 쪽지는 제 손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진이의 사랑이란 게 나 몰래 다른 사람들을 우리 침실에 들이는 것이었을까? 내 사적인 공간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었을까? 내가 분명히 반대했는데도 여전히 어머니 편에 서는 것이었을까? 저는 여행 가방을 꺼내 미친 듯이 옷가지와 생필품을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저의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침략당한 영토가 되어버렸죠. 위치가 바뀐 물건 하나하나, 침범당한 공간 한 뼘 한 뼘이 너는 이곳에서 발언권이 없다고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는 도중 현관문에서 갑자기 철컥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 문고리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봤지만 새로 바꾼 도어록 덕분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지? 열쇠가 안 맞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열쇠 잘못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우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럴 리가. 어제 네가 준 바로 그 열쇠인데.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서하야, 안에 있니? 문 좀 열어봐. 저는 숨을 죽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일 텐데요. 우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냥 다음에 다시 와요. 다음에 오긴 뭘 다음에 와. 오늘 식사 메뉴 정해야 한다니까.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한테 전화해봐. 가방 안에 있던 제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조용한 방 안에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 밖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안에 있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험악하게 변했어요. 박서아, 너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문 안 열어드릴 겁니다. 서하야. 우진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들어왔어? 왜 도어록은 바꾼 거야? 오늘 아침에요. 저는 문에 기댄 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바꿨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 텐데요. 너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내가 왜 못 들어가?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만 올라가 있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긴 제 집이고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어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시어머니는 히스테릭하게 문을 두들겨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래? 내가 진작에 우진이한테 외동딸은 안 된다고 했어. 부모한테 오냐 오냐. 커서 버릇이 없다고. 엄마, 그만하세요. 우진이가 말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난 더 할 거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박서아, 잘 들어. 우성이 결혼식은 무조건 내 집에서 할 거야. 네가 반대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저는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손을 들고 문을 치려던 시어머니는 하마터면 안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절 잡아가시게요? 아니면 우진 씨한테 이혼하라고 하시게요? 그것도 아니면 제 직장에 찾아와서 행패라도 부리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제가 갑자기 문을 열자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진이는 시어머니 뒤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눈만 굴리고 있었어요. 서하야. 그가 제게 다가오려 하자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진 씨, 당신 정말 실망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나 몰래 어머니께 열쇠를 주고 그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웨딩 사진을 찍게 내버려 두고 심지어 우리 결혼 사진까지 바꿔놓고 이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야? 우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그냥 가족끼리, 가족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이 집은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만약 당신들이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다육식물이랑 사진액자 당장 돌려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입술을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이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하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아니, 우진 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어요. 내가 변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야 몇 가지 사실들을 똑똑히 보게 된 것뿐이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욕설과 오진이의 힘없는 만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제 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게 될 테니까요. 결혼식 3일 전, 저는 친정집 식탁에 앉아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계속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도어록과 카메라를 설치한 후로 집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의 기록이 제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어요. 지난 48시간 동안 시어머니 김미자 여사는 우성이와 혜원 씨를 데리고 3번이나 찾아왔습니다. 매번 이미 소용없어진 열쇠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문 앞에서 한바탕 욕을 하고 돌아갔죠. 우진이는 혼자 2번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한숨만 쉬고 돌아섰어요. 서아야, 과일 좀 먹어. 엄마가 깎은 사과 한 접시를 제 앞에 밀어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들이 못 들어오게 확실히 해야 해요. 저는 뻐근한 콧등을 주무르며 말했어요. 엄마, 김 여사님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르셔서 그래요. 아빠는 신문을 내려놓고 돋보기를 벗었습니다. 정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 이런 식의 괴롭힘은 이미 불법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볼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우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하야.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단둘이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모든 것에 대해서. 우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늘 가던 데서 기다릴게. 나와줄 수 있어? 늘 가던 데는 우리가 연애할 때 자주 가던 버블티 가게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모님께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가줄까? 엄마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버블티 가게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벽에는 커플들의 사진과 메모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구석에는 우리 사진도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우진이가 저를 끌어안고 둘 다 바보처럼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때의 우리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복잡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진이는 우리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버블티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펄밀크티와 그가 늘 마시던 레몬 홍차. 그 세심함에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서하야. 그가 일어섰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저는 자리에 앉아 버블티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할 얘기가 뭔데? 우진이는 마른 세수를 하더니 말했습니다. 우선 사과할게. 어머니께 열쇠 드린 거 너한테 말 안 한 거 내 잘못이야. 우성이 내가 집에 들어와 사진 찍게 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하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간절했어요. 엄마가 이번 결혼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성이가 늦둥이라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 키우셨고 지금 혜원 씨가 임신까지 했잖아. 그래서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어머니의 편애를 위해 내 집을 희생해야 한다? 희생이 아니야. 우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딱 하루만 빌려주면 내가 깨끗하게 치우겠다고 약속할게. 우진 씨, 제가 언성을 높이자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문제는 하루냐 아니냐가 아니야. 문제는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이 내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그 집은 내 집이야. 누가 들어올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우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이번 한 번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다시는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결정했어. 집은 안 빌려줘. 당신들이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우진이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스쳤어요. 박서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반년간의 결혼 생활이 네 눈에는 그렇게 하찮아? 하찮은지 아닌지는 당신 선택에 달렸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진 씨,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동맹이야. 당신이 계속 어머니 편에만 선다면 우리는 대체 뭔데?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돌아서 가게를 나왔습니다. 우진이는 손도 대지 않은 버블티 두 잔과 함께 그곳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게를 나오니 하늘은 비가 올 것처럼 흐렸습니다. 저는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진이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마지막 말은 그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의 저항이 이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행동으로 보일 뿐 정당한 자기 방어는 아니었던 겁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소희였어요. 서하야. 너 어디야? 빨리 CCTV 확인해봐. 내 시어머니가 사람들 데리고 내 집으로 갔어. 저는 즉시 CCTV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김미자 여사와 우성이 그리고 낯선 남자 두 명이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는 연장을 들고 도어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지금 자물쇠를 따려는 거야. 저는 소리치며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합니다. 저희 집에 지금 누가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해요. 신고를 마치고 저는 택시를 잡아 가화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본 CCTV 화면에는 그 남자가 이미 도어록을 따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우성이와 혜원 씨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들이 감히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이미 건물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건물로 들어가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내가 왜 못 들어가? 여긴 내 아들 집이라고. 우리 며느리가 정신이 이상한데 경찰 양반들이 그걸 잡아가지는 못할 망정 왜 나를 막아요? 모퉁이를 돌자 화려한 붉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꼿꼿이 세운 시어머니 김미자 여사가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성이와 혜원 씨는 옆에 서 있었고 혜원 씨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연장 가방을 든 낯선 남자는 열쇠 수리공인 듯 보였습니다. 박서아 씨, 오셨군요. 경찰관 한 분이 저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서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얼굴에 두꺼운 화장도 뒤틀린 표정을 가리지 못했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을 불러서 나를 막아? 각도. 오늘 우리 우성이 결혼하는 날인데 기어코 이렇게 망신을 줘야겠어? 저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경찰관에게 먼저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신고한 불법 침입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어제부터 제 집에 자물쇠를 따고 들어오겠다고 협박했어요. 경찰관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황 파악됐습니다. 상황 파악은 무슨? 시어머니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여긴 내 아들 집이고 나는 걔 엄마야. 이게 어떻게 불법 침입이야. 김미자 여사님,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이는 경찰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박서아 씨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박서아 씨의 혼전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명백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헛소리 마. 시어머니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우진이한테 시집 왔으면 얘 몸뚱어리랑 집이랑 다 우리 집안 거지. 그 말은 저를 완전히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김미자 여사님, 똑똑히 들으세요. 저는 당신 집안의 소유물이 아니고 이 집은 더더욱 당신들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댔다가는 당신 아들 결혼식을 구치소에서 보게 될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저의 전례 없는 강경한 태도에 눌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성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형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딱 하루만 빌렸으면 되잖아요. 하루도 안 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들 가족은 남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어.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젊은 부부 한 쌍을 데리고 내렸다가 이 광경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박서아 씨, 중개인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손님 모시고 집 보러 왔는데 우리 그냥 다음에 올 필요 없어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요. 지금 바로 집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바로 계약하시는 분께는 월세 20만 원 깎아드릴 의향도 있어요. 박서하, 시어머니와 우성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집을 보러 온 부부 중 여자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기,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저는 그들을 향해 돌아서며 영업용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약간의 가족 문제가 있어서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집은 소유권이 명확하고 아무런 분쟁도 없습니다. 들어가서 보시겠어요? 네가 감히. 시어머니가 제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경찰관이 재빨리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김미자 여사님, 폭행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수라장이 된 순간 혜원 씨가 갑자기 배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아, 배가 너무 아파요. 모두의 시선이 즉시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우성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혜원아, 왜 그래? 혜원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이마에는 콩알만한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우리 애기, 빨리 구급차 불러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구급차가 금방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간단한 검진 후 혜원 씨에게 유산기가 있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성이는 구급차에 따라 올라타며 떠나기 전 저를 매섭게 쏘아봤습니다. 형수님, 만약 우리 애기 잘못되면 가만 안 둘 거야. 시어머니 김미자 여사는 완전히 넋이 나가 울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따라 달려갔습니다. 내 손주. 아이고, 하느님. 경찰관이 제게 주거침입건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죠. 사람들이 흩어지고 부동산 중개인과 손님 부부도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서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우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하야. 그의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습니다.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어. 혜원 씨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알아. 나도 방금까지 거기 있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말로는 네가 경찰까지 불러서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혜원 씨가 충격받아서 쓰러졌다고 하던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역시 당신 어머니 버전이군. 사실은 당신 어머니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우리 집 자물쇠를 따고 들어오려 했고, 내가 그걸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른 거야. 혜원 씨 말인데, 그녀는 이미 전부터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안 좋다고 나한테 말했었어. 전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하야,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우진이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응, 나 지금 병원이야. 아버지도 오셨는데 너랑 얘기하고 싶어 하셔. 저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도 잘 몰라. 우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엄청 화가 나신 것 같아. 그건 의외의 소식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우상국 씨는 늘 과묵하고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시어머니가 결정했으니까요. 그런 분이 화를 내셨다니. 알았어.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병원 주소 알려줘. 그리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 현관문을 바라본 뒤 돌아섰습니다. 이 소동은 마침내 마지막 단판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산부인과 병동 앞 복도에는 우진이네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혜원 씨는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은 안정됐대.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대.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긴 의자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 김미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은 다 번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시아버지 우상국 씨는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얼굴이 무섭도록 굳어 있었습니다. 서아 왔구나. 우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몸을 돌려 담배를 비벼 끄고 다가왔습니다. 아가, 오늘 일은 들었다.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네게 사과하마.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진중하게 제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왜 사과를 해요? 다 제 잘못인데. 제만 아니었어도 조용히 해.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치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미자 씨, 당신 이 난리를 피우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오늘 당신만 아니었으면 혜원이가 병원에 실려왔겠냐고. 시어머니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가, 시아버지는 저를 향해 돌아서며 말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 집안이 잘못했다. 그 집은 내 것이니 빌려주고 말고는 내가 결정할 일이었어. 저는 시아버지가 이렇게 사리분별이 밝은 분일 줄은 몰랐기에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진이는 옆에 서서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회의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제대로 이야기할 때가 됐지. 아가, 너도 같이 가자. 그렇게 병원 옆 찻집의 조용한 방에서 우진이네 집안은 역사상 가장 엄숙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아버지 우상국 씨가 회의를 주재했고 시어머니 김미자 여사는 구석에서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와 우성이는 양옆에 앉았고 저는 거리를 두고 문가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시아버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김미자 씨, 당신은 왜 멋대로 서하의 집을 빌리기로 결정했소?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내가 뭘 멋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진이도 동의했잖아요.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우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그저 반대할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우진이가 가족들 앞에서 어머니에게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우진아,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진이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하 말이 맞아요. 저는 계속 문제를 회피해 왔어요. 하지만 오늘 병상에 누워있는 혜원 씨를 보고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그 지나친 통제욕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망치고 있다는 걸요. 우성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엄마는 저랑 혜원이 웨딩 사진 어디서 찍을지까지 간섭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마치 배신자들을 보는 듯한 눈으로 두 아들을 쳐다보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건데. 아니요, 어머니. 우진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모든 걸 통제하고 의존받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예요. 저는 우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 남자를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된 기분이었어요. 그는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동생의 결혼식이 엉망이 되고 아내가 떠나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말이죠. 아가,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와 우진이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난 반년 동안 우진 씨는 저를 계속 실망시켰어요. 제가 그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진이는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한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른으로서 너희가 서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진이가 오늘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이제 반성하기 시작한 것 같구나. 여보.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팔아넘겨요.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몇 년을, 당신이 이 집안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많은 상처도 줬소. 시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김미자 씨, 이제는 손을 놓을 때가 됐어.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삶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면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테이블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성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고 우진이는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 우리는 병원의 작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초가을의 햇살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우진이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서하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거 알아.
당장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내가 정말로 깨달았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멀리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내가 처음 반대했을 때가 아니라? 우진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어릴 때부터 동생에게 양보하고 어머니께 순종하라고 배워왔어. 나는 그게 효도고 좋은 아들이자 좋은 형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지금은 알아.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거라는 걸.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하야, 만약 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나는 반드시 네 편에 서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의 결혼을 지켜낼 거야.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아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막 연애를 시작했던 그 봄날을 떠올리게 했죠. 우진 씨,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해.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야. 다만 결혼 생활 속에서 길을 잃었던 나 자신을 되찾을 시간이 필요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해해.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할게. 다만 우리 집 너무 서둘러서 새놓지는 말아주면 안 될까? 거기엔 우리 공동의 추억이 있잖아. 알았어. 놀랍게도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친정에 머물 거야. 고마워. 우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얼굴을 만지려다 손을 거뒀습니다. 기다릴게. 얼마가 걸리든.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의 소동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제라는 가면은 벗겨졌고 우진이는 마침내 각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 속에서 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혜원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새언니, 의사 선생님이 아기 괜찮대요.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우성 씨랑 제대로 얘기해서 우리만의 경계를 세워야겠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힘내요. 혜원 씨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은 결코 두 사람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족, 두 가치관의 충돌과 융합의 과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저와 우진이의 결혼은 비로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명확한 경계 위에 세워진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가 어떻든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박서아가 아니었습니다. 별거한 지 일주일 후 갈아입을 옷가지를 챙기러 가화원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우진이가 다녀간 것이 분명했어요. 주방의 환풍기까지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 이름이 쓰인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손편지 한 통과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편지는 우진이가 쓴 것이었어요. 서아에게. 지난 일주일간 많은 생각을 했어. 이 서류들은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어머니가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셨던 기록들이야. 아파트 CCTV 기록,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우성이네가 사진 찍던 날의 대화 기록까지 증거가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정말로 반성하고 변하고 있다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너의 우진이가. 저는 서류 뭉치를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최소 5번 이상 허락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CCTV 캡처 화면과 이웃의 자필 진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성이와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2달 전부터 제 신혼집을 빌려 결혼식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서안의 집이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워서 사진 찍으면 폼이 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복잡한 심정으로 증거들을 훑어봤습니다. 우진이가 분명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았지만 이미 생긴 상처와 신뢰의 균열은 종이 몇 장으로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촌 동생 유정이었습니다. 새언니, 우진 오빠랑 별거 하신다면서요?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 오빠는 요즘 어때? 완전 말이 아니에요. 유정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큰어머니는 요즘 아무한테나 화풀이 하셔서 큰아버지도 못 견디고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셨어요. 그건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우상국 씨가 집을 나가셨다니. 그날의 가족회의 이후 우진이네 집안의 갈등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해진 모양이었습니다. 혜원 씨는 몸은 좀 괜찮아졌대? 퇴원했어요. 근데 유정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성 오빠랑 크게 싸우고 친정으로 가버렸대요. 결혼식 장소를 호텔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돌아오겠다고 했다나 봐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렇게 여려 보이던 혜원 씨가 그런 강경한 행동을 할 줄이야. 아무래도 제가 했던 말이 그녀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짐을 계속 싸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신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쪽지들과 영화표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저와 우진이가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기념품들이었어요. 맨 위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하야, 오늘 하얀 원피스 입은 거 진짜 예뻤어. 다음 데이트 때도 입어주면 안 될까? 너의 우진이가.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의 우진이는 제가 무심코 저기 멀리 있는 맛집의 만두가 먹고 싶다고 한마디 하면 다음날 아침 일찍 1시간을 운전해서 사다 주곤 했습니다. 제가 야근할 때는 회사 건물 아래 카페에서 조용히 기다리다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싸우고 나면 늘 제 가방에 작은 쪽지를 넣어두고는 서툰 말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곤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아름다운 순간들이 시댁과의 갈등에 조금씩 갉아먹히기 시작한 것이. 저는 조심스럽게 신발 상자를 여행 가방에 넣고 떠나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예상치 못한 인물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우상국 씨였습니다. 아, 아버님. 문을 열고는 호칭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별거 중이니까요. 어쩐 일이세요? 우상국 씨는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은 퀭했고 관자놀이의 흰머리도 더 빽빽해져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비켜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을 내어드렸죠. 우상국 씨는 집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진이가 요즘 여기서 지내나? 아마도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우상국 씨는 서류 가방에서 폴더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가, 우선 우리 가족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 이건 내가 정리한 김 여사가 오랫동안 우성이만 편애했다는 증거들이다. 재산 분배 기록이랑 옛날 가족 비디오 같은 것들이지. 저는 놀라서 폴더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걸 왜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진이를 이해해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우상국 씨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녀석이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뒤틀린 가족관계에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거지. 저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년간
시어머니가 어떻게 우성이를 편애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뱃돈 액수부터 교육 투자, 심지어는 원래 똑같이 나눠주기로 했던 아파트 두 채를 결국 모두 우성이에게 넘겨준 사실까지.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족 비디오의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10살짜리 우진이는 동생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빨래판 위에 무릎을 꿇고 벌을 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들을 꾸짖고 있었죠.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가 40에 우성이를 낳았어. 늦둥이지. 그래서 아주 법도 없이 키웠다. 우상국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는 어릴 때부터 동생에게 양보하고 어머니께 효도하라고 교육받았지. 30년 동안 몸에 밴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운 법이다. 저는 폴더를 덮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우진이가 왜 늘 갈등을 피하고 어머니 앞에서는 원칙도 없이 무너졌는지를요. 그것은 깊이 뿌리 박힌 생존 전략이었고 착한 장남이 되도록 훈련받은 아이의 자기방어 기제였던 겁니다. 아버님,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서신 거예요? 우상국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비겁한 사람이었다. 김 여사가 너무 강해서 나도 모르게 순응하는 게 버릇이 됐지. 하지만 너희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고 혜원이가 유산할 뻔하는 걸 보고서야 깨달았다. 침묵도 죄라는 걸.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가, 당장 우진이를 용서해달라고는 안 한다. 하지만 그 녀석이 정말 널 사랑하고 또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믿어다오. 우상국 씨를 문 밖까지 배웅할 때 그가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아, 맞다. 김 여사는 내가 너 찾아온 거 모른다. 그 사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아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심리 상담 말씀이세요? 우상국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묵은 통제욕이 가족회의 몇 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내가 이미 병원에 연락은 해뒀다. 부디 치료를 받으려 해야 할 텐데. 구부정한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이 과묵한 어른에게 전례 없는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정한고시성 화목한 구부정한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늙음하게 용기를 내어 가족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친정으로 돌아와 우진이와 시아버지가 준 자료들을 꼼꼼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볼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녁에 소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이 자료들을 보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진이는 사실 친엄마한테 학대받은 피해자였던 거네. 소희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이미 남았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소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혼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 다음 날 뜻밖에도 혜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힘이 넘쳤어요. 새언니, 저 우성 씨랑 얘기했어요. 결혼식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반대하셨는데 이번엔 우성 씨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정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변했대?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뭐가 중요한지 깨달았대요. 혜원 씨의 목소리에는 수줍은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진 아주버님이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다더라고요. 그 집안의 병적인 관계에 대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진이는 스스로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에 대한 제 인상을 미묘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통화한 것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는 조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으며 물었습니다. 단기 임대 오피스텔을 구했어. 거기로 이사하려고. 그 전에 너한테 직접 건네주고 싶은 게 있어서. 호기심에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적어 이야기하기 좋은 곳이었죠. 초가을 저녁, 바람이 플라타너스 잎을 스치며 사가기는 소리를 냈습니다. 오진이는 이미 벤치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흰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지난번보다 더 말라 보였지만 정신은 맑아 보였습니다. 그가 제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어머니가 우리 생활에 간섭했다는 증거들이야.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셨던 CCTV 영상, 그리고 친척들한테 내 흉을 보셨던 녹음 파일까지. 저는 USB를 받아들며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이런 건 왜 모은 거야? 네가 알았으면 해서. 내가 완전히 내 편이라는 걸. 오진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하야, 나 정근 신청했어. 당분간 부산지사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 뭐라고?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여기를 떠난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야. 그냥 나 스스로 성장할 공간이 필요해서. 30년 묵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 상태가 많이 불안정하셔서 내가 옆에 있으면 오히려 상황만 더 복잡해질 것 같.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했습니다. 집은 다 정리해뒀어. 열쇠는 여기. 우진이는 주머니에서 우리 집 열쇠를 꺼냈습니다. 언제든 다시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아니면 새를 놔도 돼. 다시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을게. 그가 내민 열쇠를 보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열쇠는 한때 우리의 공동생활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이별의 징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가는데?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비행기야. 우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기 전에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까? 송별회라고 생각해줘. 거절해야 마땅했지만 그의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니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좋아. 우리는 연애할 때 자주 가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아직 우리를 기억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네. 늘 앉던 자리로 줄까? 익숙한 구석자리에 앉아 한때 가장 좋아했던 매운 생선찜을 마주하니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우진이는 세심하게 생선 가시를 발라 가장 좋은 살코기 부분을 제 앞접시에 덜어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창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요. 우리 첫 데이트도 여기서 했었는데 기억나? 우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와서는 긴장해서 물컵을 엎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랬지. 그때 네가 휴지로 테이블 닦아주다가 휴지 한 통을 다 썼잖아.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갈등과 불쾌함이 잠시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오진이는 저를 친정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아래에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 앞으로 어떻게 되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별빛을 가득 담은 것처럼요. 저는 순간 그를 용서했다고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결국 감성을 이겼습니다. 잘 다녀와. 저는 조용히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아내는 우진이의 말대로 시어머니가 우리 생활에 간섭했다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서하에게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영상을 클릭하자 화면에 우진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배경은 우리 침실이었어요.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서하야, 만약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잠시 부산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겠지. 그는 마치 제 눈을 마주보는 것처럼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야. 더 나은 내가,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한 과정이야. 지난 시간 동안 나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심리 상담도 받았어. 그리고 마침내 우리 결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지. 나는 단 한 번도 원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독립한 적이 없었던 거야. 우진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한심하지? 30살 먹은 남자가 정신적으로는 아직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한 어린애라니. 하지만 변하고 싶어. 너를 지켜줄 수 있고 네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 안락한 곳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에는 굳은 결의가 빛나고 있었어요. 서아야, 나를 기다려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존중할 거라는 것만 알아줘. 만약 우리가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우진이가 되어 있을 거야. 영상은 끝났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한때 깊이 사랑했고 또 깊이 실망했던 이 남자가 마침내 자신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우리의 결혼에 그리고 이토록 노력하는 이 남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 걸까요? 창밖에는 밝은 달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바닥에 쏟아지며 마치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길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진이가 떠난 지 2주,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김미자 여사에게 만남을 청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찻집으로 정했어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대충 뒤로 묶고 수수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예전의 그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흠칫하며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어색한 듯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하야, 무슨 일로 보자고 했니? 직원이 차와 다과를 가져다 준 후에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우진 씨가 아주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애 부산 갔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셨어요? 나한테는 말 안 하더구나.
시어머니의 눈에 고통이 스쳤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 저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때 저를 두렵게 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온 가족에게 외면당한 외로운 노인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아주머니,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자고 한 건 아주머니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예요.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화해하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건 우진 씨가 부산 가기 전에 제게 준 거예요. 저는 그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아주머니께서 여러 번 허락 없이 저희 집에 들어오셨다는 증거, 친척들에게 제 험담을 하신 녹음 파일, 그리고 수년간 집안이 불공평했다는 여러 증거들이 들어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애가 그런 걸 왜 모은 거야? 아주머니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제 편에 서기로 했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 씨가 부산에 간 건 아주머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가장 효자였던 아들을 잃으신 거고요. 나는 다 그 애들을 위해서 그런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뭐든지 제일 좋은 것만 해줬어.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열쇠처럼 시어머니의 눈물샘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고 주변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라.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는 그게 사랑하는 방식인 줄 알았지. 한때 저를 이토록 미워하게 만들었던 여인이 길 잃은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기적처럼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오상국 아버님께서 아주머니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상국 씨, 그 사람 집 나갔어. 30년 부부인데 내가 너무 간섭한다고. 하지만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날 우리는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에게 엄격하게 통제당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소녀가 어른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그 방식을 답습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장남이었던 우진이는 그녀의 가장 큰 통제욕과 불안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떠나기 전 시어머니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서아야, 우진이가 나를 용서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께서 정말로 변하신다면 그 애도 알게 될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오자 부산에 있는 우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만나고 왔다며. 어떠셨어? 저는 답장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으셨어. 반성하고 계시더라. 아주머니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지식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지. 우진이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나줘서 고마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제가 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난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마음속의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매주 한 번씩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때로는 과일을 사들고 가고, 때로는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시아버지 우상국 씨도 집으로 돌아왔고, 노부부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혜원 씨와 우성이의 결혼식은 결국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간소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형수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우성이가 임신한 아내를 조심스럽게 챙기는 모습을 보니 예전에 그 마마보이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그 어떤 것에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유정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언니, 우진 오빠 지난주에 왔었는데 아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우진이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겠지요. 오빠 많이 변했어요. 유정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요. 엄청 주관이 뚜렷해졌다고요. 큰어머니랑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후에 큰어머니가 심리 상담받기로 결심하셨대요. 그 소식에 우진이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그의 꿈을 꿨습니다. 기억 속에 그 우유부단한 우진이가 아니라 눈빛은 단호하고 어깨는 든든한 남자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가와원 아파트로 다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소희가 이사를 도와주며 텅 빈 옷장을 보고 갑자기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 사람 사랑해?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다시 알아가고 싶어. 와우. 소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웃고 떠드는 사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예상치 못한 인물이 보였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지쳐 보였지만 정신은 맑아 보였죠. 누구야? 소희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진이는 저를 보자 눈이 빛났습니다. 서하야, 나 돌아왔어. 그래, 보여. 저는 최대한 평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부산은 어땠어? 힘들었지만 얻은 게 더 많았어. 그는 미소 지으며 제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조기에 마치고 본사로 복귀 신청했어. 네가 괜찮다면. 소희는 눈치 빠르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기,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 서하야, 나중에 연락할게. 소희는 제게 윙크를 하고는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문 앞에 남겨진 저와 우진이 사이에는 미묘하고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할래? 제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여행 가방을 끌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즉각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익숙한 가구들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집이 하나도 안 변했네. 이사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저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 응, 들었어. 우진이가 물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잠시 스쳤고 마치 전기가 통한 것 같았습니다. 만나줘서 고마워. 어머니께는 그게 정말 큰 의미였을 거야. 우리는 소파 양끝에 앉았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부산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 우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심지어 심리 상담도 받았어.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정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나는 착한 아이, 증후군 같은 거래. 늘 내 욕구를 희생해서 남, 특히 어머니를 만족시키려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네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지 못했던 거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하야. 지금 당장 나를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우진이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나 정말 변했어. 부산에서의 석 달 동안 나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고, 나 자신을 위해 결정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네가 허락한다면 다시 만난다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그가 말을 고쳤습니다. 눈에는 전례 없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부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 이번에는 내가 확실한 경계를 세우고 우리의 공간을 지킬게. 내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저는 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맑았습니다. 어깨도 더 넓어진 것 같았어요. 마치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짊어질 수 있게 된 것처럼요. 우진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나도 많이 변했어. 분노를 무기로 삼지 않는 법을 배웠고,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 심지어 당신 어머니와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형성하기도 했고. 그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말해봐. 그는 즉시 허리를 펴고 열심히 듣는 학생처럼 앉았습니다. 첫째, 당신 가족과 어떤 갈등이 있든 당신은 무조건 내 편에 서야 해. 당연하지. 둘째, 우리 집은 우리의 성이야. 우리 둘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거나 간섭할 수 없어. 절대적으로. 셋째,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또다시 나를 실망시킨다면 두 번의 기회는 없어. 우진이는 심호흡을 하고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사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부모님 댁 열쇠인데 어머니께 돌려드렸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전화하셔야 하고 우리가 허락할 때만 오실 수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렸어. 그 행동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분명 경계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가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지갑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우리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별거할 때 제가 집에 두고 나온 것이었죠. 박서아 씨, 저와 다시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비겁했던 과거의 우진이가 아니라 마침내 어른이 된 이 남자와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그가 얼굴을 붉히며 제게 펜을 빌리던 모습을요. 그때의 그는 수줍었지만 진실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요. 반지는 일단 받을게. 저는 마침내 말하며 손을 내밀어 그가 반지를 끼워주게 했습니다. 결혼은 우리 일단 데이트부터 좀 하자. 어쨌든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안 그래? 우진이는 웃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아가씨. 그럼
오늘 저녁 식사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이라. 고려는 해볼게. 저는 일부러 튕기듯 말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제일 비싼 레스토랑으로. 문제없지. 그가 일어나 갑자기 용기를 내어 저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하야. 이런 기회를 줘서. 그의 품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같은 우진이었지만 속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기묘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봄날 꽁꽁 언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회전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커플처럼 긴장되고 설렜습니다. 우진이는 부산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저는 지난 석 달간의 심경 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아팠던 이야기들을 피하며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은 부드럽고 별은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함께 걸었던 거리를 천천히 걸었지만 마치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아, 맞다. 아파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우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혜원이가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 나한테 뭘? 네가 건강한 부부 관계가 뭔지 깨닫게 해줬대. 우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애랑 우성이 지금 따로 나가 살아. 일주일에 한 번만 부모님 댁에 가고 그리고 우성이가 싫다는 말을 할 줄 알게 됐어. 그 소식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받아들이셔? 놀랍게도 그러셔.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리 상담 받으신 후로 많이 변하셨어. 가끔 예전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계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진이가 망설였습니다. 나 호텔 예약해놨어. 내일 다시 올게. 그 세심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제 공간과 속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쳐 보이면서도 기대에 찬 그의 눈빛을 보니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건넌방 비어 있는데 하룻밤 정도는 재워줄 수 있어. 우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제가 경고하듯 그를 가리켰습니다. 정말 재워주기만 하는 거니까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가 익살스럽게 경례를 해서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지만 지난 석 달 중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항로를 찾았다는 것을요.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독립적인 개인이 나란히 함께 걷기로 선택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방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식당으로 가보니 우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달걀과 베이컨을 굽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신선한 과일 샐러드와 갓 구운 토스트가 놓여 있었죠. 좋은 아침. 그가 미소 지으며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늘 마시던 대로 설탕 빼고 우유만 넣었어. 그 익숙한 세심함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커피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문득 냉장고에 붙어있는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하야, 좋은 아침. 사랑하는 너의 우진이가. 연애할 때처럼 그가 다시 쪽지를 남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의식은 한때 우리 사랑의 가장 달콤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왜 그래? 우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커피가 입에 안 맞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쪽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첫 데이트 후에
네가 쪽지 남기기 시작했던 거 기억나? 그때는 부끄러워서 얼굴 보고는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잖아. 그랬지. 그가 머리를 극적이며 조금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 안 쓰게 됐더라? 생활이 낭만을 무디게 만들었으니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만의 세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으니까. 우진이는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저를 진지하게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햇살이 커튼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며 이 평범한 아침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서로를 보며 미소 짓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처음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매일매일의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맞은편에 앉은 저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를 보며 저는 믿고 싶어졌습니다. 어떤 균열은 아문 뒤에 원래보다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요. 어떤 사랑은 비바람을 겪은 뒤에 더 맑아진다는 것을요. 결국 봄의 새싹은 사계절의 순환을 겪어야만 하늘을 찌르는 거목으로 자라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결혼은 아마도 이제야 진정한 봄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